2009년 6월, 미국 뉴욕주 업스테이트 이타카, 핑거 레이크 지역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미국 동부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크지 않았지만 코넬 대학교라는 아이비리그 명문을 중심으로 학문과 자연, 진보적 문화가 밀집된 공간이었죠. 이곳은 범죄와 폭력보다는 연구와 사색, 젊은 지성이 오가는 도시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2일 저녁, 이 도시는 이미지를 부정하는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뉴욕 주립공원 경찰관 제럴드는 블랙 다이아몬드 주차장에서 엔진이 켜진 채 멈춰 있는 붉은색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일몰 이후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었고, 제럴드는 단순한 계도 조치를 예상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내부를 비춘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운전석에는 젊은 남성이 고개를 떨군 채 미동 없이 앉아 있었고, 팔과 몸에는 이미 말라붙은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의식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런데 제럴드가 창문을 두드리자 남성은 돌연 몸을 세우더니 급가속하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튀기며 미끄러졌고 차량은 그대로 어둠 속 도로로 사라졌습니다. 곧바로 시작된 추격전은 단순한 도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시골 도로를 질주했고 정지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한 채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약 8km에 달하는 추격 끝에 차량은 결국 도로를 이탈해 숲속으로 돌진하며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게 물든 커터칼이 쥐어져 있었고 목에는 자상이 남아 있었죠. 신원 확인 결과 그는 코트라는 남성으로 코넬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는 경찰과 의료진 앞에서 집요할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 아내는 괜찮습니까? 오늘 결혼 사진이 도착했어요. 불안한 질문에 경찰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또 하나의 이상한 장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는 화재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방화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있어야 할 사람, 코트의 아내 캐롤라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캐롤라인은 1980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펜실베이니아에서 성장했던 그녀. 그녀는 일찍부터 학업적 재능을 보였고 지역 명문 사립학교를 거쳐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시절부터 연구실에 참여하며 학술지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코넬 대학교로 진학해 석사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줄기세포를 활용한 암치료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동료와 지도 교수들이 그녀의 연구 경력을 두고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캐롤라인은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일에 대한 확신과 몰입은 분명했습니다. 반면 그녀의 남편 코트의 삶은 조금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아프리카 콩고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가족은 유럽과 뉴질랜드를 거쳐 정착했고 코트는 반복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였고 가정은 교육적으로 안정돼 있었지만 부모 사이의 갈등은 그에게 지속적인 긴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수능적인 아이였으나 내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상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안의 콘센트를 분해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언젠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을 것이라는 확신. 하지만 그는 이런 생각을 외부로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지적 호기심이나 기행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인이 된 뒤 코넬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는 사회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사 과정이라는 압박,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는 그의 불안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캐롤라인을 만났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2008년 10월
둘이 결혼식을 올렸을 때 주변에서는 이들을 이상적인 학문적 커플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두 사람의 삶의 균형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롤라인의 연구 경력은 눈에 띄게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코트는 학업과 진로에서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스타트업의 실패, 박사과정 중단과 복귀, 경제적 불안이 반복됐죠. 그는 점차 자신을 아내의 성취에 가려진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2009년 5월, 두 사람은 기념일을 맞아 코스타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했고 귀국 후에도 일정 기간 복용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코트의 사고는 서서히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는 과거에 경험했던 피해 망상적 사고가 되살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떤 시험의 일부라는 생각이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아내 캐롤라인이 동일한 외형을 지닌 다른 존재로 대체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가끔 자신이 문제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병원에 가는 걸 꺼렸습니다. 2009년 6월 2일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조깅을 나섰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트레일, 아파트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익숙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코트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망상이 떠돌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건 아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다. 그녀를 찾으려면 이것을 없애야 한다. 머릿속을 맴도는 망상에 귀를 기울인 그는 끝내 흉기를 꺼내 아내를 공격했습니다. 그 뒤 그는 홀로 집으로 돌아온 다음 혈흔이 묻은 옷을 벽난로에 넣고 태웠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불에 신호를 뿌렸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그는 극도의 혼란 상태였기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증거를 없애는 듯 보였지만 정작 자신에게 묻은 혈흔은 지우지도 않았죠. 그렇게 밖으로 나온 그는 차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고 얼마 뒤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던 것입니다. 추적 끝에 체포된 그는 아내에 대해 묻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기에 경찰이 그의 집으로 가보았지만 집 안은 방화의 흔적만 있을 뿐 캐롤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력이 동원돼 공원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어졌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사망해 있는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동맥이 손상된 치명적 상처로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2분 이내로 추정됐습니다. 팔에는 방어 흔적이 남아 있었고 머리에는 주먹이나 돌 같은 둔기에 의한 타격 자국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코트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혈흔이 묻은 신발, 불에 탄 의류 조각, 그리고 경동맥을 어떻게 자르는가라는 검색 기록.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그가 범행 당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였습니다. 변호 측은 그가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그라스 증후군이란 주변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됐다고 믿는 망상 장애를 말합니다. 변호 측 전문가는 기존 성격 장애, 말라리아 예방약의 부작용,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며칠에 걸친 계획과 범행 이후의 행동을 근거로 책임 능력이 존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색 기록과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 때문에 계획성이 인정되며 재판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25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일,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법정에 그녀의 유골함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파괴한 삶의 전부입니다. 정신질환은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